그럼 먼저 오늘 행사 참여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로 행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나림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밀왕원에서 고미 역할을 맡은 배우 최나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비밀야구 배급 총괄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영화도 만들지만 직접 배급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연출이자 감독인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 안 들어오신 분 없으시죠? 꼭 해서 모르시면은 저희 작가님께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꼭 많은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올라왔네요. 너무 잘 봤습니다. 라는 후기 주셨는데 질문도 좋고 뭐 사소한 얘기도 좋으니까 많은 질문 해주시고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다음에 관객분들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밀의 화원 혹시 배우님께서는 이 작품을 몇 년 전에 찍으셨나요?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중학교 1학년인데 저 작품 찍을 당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2년 전이네요. 네. 그러면 노래를 까먹진 않으셨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얘기 드려봤고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가장 재밌었던 건 한 권의 식물도감을 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중간에 장르가 확 바뀌는 뭐 이렇게 어떤 주변의 어떤 할아버지와 몰랐던 어떤 소녀와의 어떤 우정을 쌓는 그런 얘기들은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제목이 갑자기 그랜토리노 같은 작품들처럼 그렇게 장르가 확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참 신기하면서도 또 보니까 이 작품이 원작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을 또 기반으로 해서 박진수 작가님의 원작이 또 기반인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 작품을 좀 착안해서 이 원작을 또 이렇게 픽하시고 영화로 만드시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제 그 박진수 작가님이랑 그 박준호 PD님이 개발한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상업 장편으로 개발된 시나리오였는데 그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묻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식물이랑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알고는 그 박준호 PD님이 시나리오를 주셨어요.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캐릭터를 제가 이제 백두산을 전에 다큐를 찍으러 20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때 그 식물학자를 만났어요. 실제로 여기 노티도가 되는 분을 만나서 그 식물학자들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식물도 이렇게 보존도 하고 하는 걸 알고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멋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몰랐던 어떤 그 직업의 세계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이야기를 좀 어떤 식으로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원래 원작을 읽으면서 그 원작에도 식물학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원작은 좀 드라마, 그러니까 스토리가 위주로 되어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관계를 더 집중을 했다면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전환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식물학자를 더 캐릭터적으로 살리고 그러면서 좀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것을 뭐 다들 아시죠? 기후위기라는 부분들. 그 기후위기의 원인이 뭘까 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확 장르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인식하는 순간 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생활과 기후위기를 좀 동떨어져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괴되어 있는 환경을 보고 그걸 어떻게 복원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와 동시에 그 기후위기의 원인이 됐던 인간, 우리의 생활 양식, 과연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았기에 괴물을 만들고 이 기후위기까지 왔을까. 그렇다면 우리를 좀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원작에 있었던 그런 폭력적인 가정폭력을 좀 고민하다 보니 가정폭력이 결국 가부장제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모든 것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나리오 속에 좀 녹여 넣으려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생략이 많긴 한데 원래는 이제 조금 제가 길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줄였어요. 줄여서 어찌 보면 생략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그런 좀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상업 시나리오였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가 되게 그 드라마타이즈가 좀 강화되어 있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주인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식물 혹은 어떤 공생에 대한 얘기는 상업으로 나왔다면 절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못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참 제 주인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 차례림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누에나 식물에 대한 그런 기호나 애정이 제가 이거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런 거를 미리 그런 어떤 나이 때에 좀 취미가 있기에는 꽤 만만치는 않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딱 캐스팅을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임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런 내가 너무 이런 어떤 누에나 식물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르는데 하면서 어떤 좀 걱정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배우로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지만 그런 걱정은 좀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예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고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식물과 곤충 이런 거에 대해 접근을 하는 게 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먼저 봄이라는 역할을 분석하다 보면 조금 작은 손길 하나가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에랑 봄이는 어쩌면 동일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같이 분석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에랑 약간 동일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역시 극 중에서 나오는 그 노란망병초에 대한 어떤 얘기가 봄이랑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적응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 자신이 마음껏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꽃 피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참 봄이의 어떤 부분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에랑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좀 연결해서 지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들 카톡방 수줍게들 계속 올리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카톡방 이게 익명이니까 많이 좀 올려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나림 배우님 마이크 드신 김에 그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그 봄이가 처해 있는 어떤 가족사가 되게 좀 비참한 어떤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 그림 중 혹은 문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이번 새는 글렀어라는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과 그 또 처참하게 어떤 그려진 어떤 그림들 중간에는 약간 이성을 잃고 그림에 어떤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이런 어떤 그림들을 좀 그렸을 때 혹은 그런 어떤 이번 생은 글렀어라고 생각하는 어떤 봄이의 심정 같은 거를 되게 극 중에 잘 담아내셨지만 그런 거를 생각하셨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연기를 펼쳐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림이 나오는 씬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봄이 이제 심리적 불안함을 이제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생은 글렀어라든지 이제 조금 다소 우울한 장면들의 그림이 나올 때 그것은 이제 봄이의 심리적 마음을 표현한 거고 지금 봄이는 이런 이렇게 불안하고 떨리고 이런 감정들이 녹아져 있다 이런 걸 표현하면서 또 하나의 봄이의 감정이라고 새겨지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배우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중1 맞으신 거죠? 영화 촬영할 당시에 학생회장이었어요. 성인부터 남자를 존경합니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양주 초등학교 어디죠? 장현철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 작품 전에도 어떤 이런 뭐 일종의 기후위기라거나 어떤 뭐 환경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전작 같은 경우는 프로듀싱을 하셨던 느티나무 아래라는 작품에서는 이제 그 토종 씨앗에 대한 어떤 체증과 이제 나눔에 대한 어떤 얘기도 다루셨고 오늘 출가합니다는 또 전작품에 보시면은 이제는 사라진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아마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는 원주 방계리 은행나무 같은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 약간 말하자면 감독님의 취향이 약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예상이 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작품의 노란망명초도 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의 맥락일 텐데 좀 어떤 이런 것들이 작품에서 계속 드러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감독님의 좀 그 수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약간 사실 제 한계가 그 제가 경험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온전히 저 스스로가 뭐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 거기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또한 뭐 그 은행나무 같은 경우, 그 원주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 나무에게 제가 받았던 어떤 삶의 충격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저의 뭐 영화 속에 담아낼까를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모습을 찍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사실 출가합니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출가합니다에도 그 은행나무가 나오긴 하는데 처음부터 은행나무를 찍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촬영 도중에 이제 내가 비로소 이 은행나무를 찍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은행나무를 촬영하면서 그 영화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찌 보면 일단 제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온전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기보다는 저도 또 다른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두산 신이라든지 그 식물학자 이야기도 물론 그때 제가 경험했던 아름다움에 제가 처음에 진짜 이런 게 아름다움이구나 생각했던 게 이제 뭐 제주도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혼자 제주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백두산이 두 번째였거든요. 근데 그걸 함부로 또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만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아름다움을 이제 담고는 싶었는데 과연 그러한 담고 싶은 것들이 단순하게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만으로 될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잘못 생각해온 가치는 아닐까? 그런 감정을 동호를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접점에서 그 백두산과 또 노란 망병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어찌 보면 그게 되게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일 수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온실이 결국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로서 이만한 동을 만들어서 뭐 복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복원일까? 뭐 그런, 이제,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문에 제가 답을 제대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딩의 그 온실에 대한 거는 그런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감독님의 관점도 충분히 좀 새겨서 보시면 더 좀 깊이 있게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지금 관객분들 갑자기 질문이 막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소화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은 잠깐만요. 잠시만요. 일단 좀 그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호 할아버지가 봄이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되고 정당방위로 쓰신 이유는 하면서 학교에서 더불어서 학교에서 뛰어내릴 때 1층이 아닌 2층 정도 하시는 이런 얘기를 일단 다시 할아버지가 봄이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되고 정당방위를 그런 어떤 것 자체를 정당방위로 그 연출하신 거에 대한 약간 얘기이신 건가요? 왜 그렇게 연출했는지? 근데 봄이 아버지가 죽지 않게 됐나요? 네. 너무 생각했었는데. 네. 만약에 말씀해. 그 할아버지가 봄이 아버지를 잘 원래 계획대로 잘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좀 더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좀 좋고 좀 더 이제 그랬을 텐데 근데 그게 너무 쉽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바꾸면서 끝도 되게 좀 애매하게 그 이후 이야기가 잘 흐릿하게 일부러 하신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불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그러니까 물론 영화를 보고는 좀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행복한 영화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좀 불편한 영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결국은 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자기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괴물도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결국 기성세대들이 만드는 곳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제 보미와 동호가 있다면 그 뭐 어린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저는 이게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전국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서라도 우리 기성세대가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의 불안에 기울이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동호의 심정이 어떨까? 온전하게 누군가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복수가 될까? 뭐가 제거될까?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늦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깊은 성찰이 결국 그거에 뭐 기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결국은 동호도 보면 저는 그 이제 보미와 학교에서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미의 사연을 알게 되잖아요. 선생님으로 듣고, 그러면서 이제 바라봤던 게 결국은 창밖을 바라보는데 결국 자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동호가 진짜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미를 보고 뭐 보미 엄마를 본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돌아봤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비로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사실 이 버전은 그 우리가 영화가 두 개의 버전이 있거든요. 이게 95분짜리고 92분짜리가 있어요. 92분 버전에는 동아빠가 죽어요. 보미 아빠가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해도 되게끔 편집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제 부가판권용으로 제가 편집을 한 거라서 지금 아마 그 집에서는 그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IPTV나 뭐 애플TV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1층이 아닌 2층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짚어주시면. 그게 뭐냐면 그 보미가 끊임없이 동호한테 신호를 보내요. 나 위험해. 그 첫 번째 신호가 그 뒷발을질 하다가 그 뭐죠? 그 산에서 빠지거든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호는 모르죠. 자기가 꽃을 그려야 되고 신기한 꽃을 어쩔 신호를 주는 꽃을 그려야 되니까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치다 보면 결국은 보미는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미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그 어른들한테는 불편한데 어떻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보는 내내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보는 내내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소극장보다 큰 영화관에서도 좀 이렇게 상영을 하면 네. 관객들이 나오면서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애기 똥풀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꺾으면은 그 노란 즙이 나와서 애기 똥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한번 맡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약간 코믹하면서 재밌었어요. 그거는 참고로 이제 그날 애드립으로 찍은 거예요. 애드립이네. 같이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동호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동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하고 둘이서 이거 좀 재밌게 해보자. 그래서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이게 애기 똥풀이라 그러니까 이게 엄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그럼 엄마 똥풀 해볼까?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동호 할아버지가 또 자연스럽게 받아줬어요. 아무튼 동호 할아버지 몰래 우리끼리만 이야기해서 한 것도 있어요.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알아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어떻게 봤는지 편하게. 재미없었다. 재미없었어요? 아니요, 재밌었고, 그 가끔씩 식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애기 pom프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그게 되게 예전에 산에서 봤을 때 그냥 풀 같았는데, 영화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예쁘냐? 이뻤나?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많이 그-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린이들이 어떻게 볼까, 나린이 세대들이 어떻게 볼까,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더 재밌어하고 통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보미의 시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나린이한테 저도, 나린이가 이 영화를 완성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나무를 안으면서 그 저의 뽕나무가 되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그 대사는 그냥 할아버지 뽕나무가 되어주세요.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하게 저는. 근데 나린이가 갑자기 저의 뽕나무가 되어주세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 나린이의 어떤 절실함, 뭘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아니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 약간의 뭐 욕심으로 치우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보이진 않지만 그 절실함을 나린이의 모습 속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 한마디에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캐치하시는 분들은 절실함을 느낄 것이고 그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나린이가 딱 그 경계에서 저의 뽕나무가 되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저도 그러니까 솔직히 찍으면서 감동받은 게 많아요. 이게 다큐처럼 이게 연기인지 현실인지 그 병실에서는 그 이제 이게 엄마가 왔을 때 이렇게 막 울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나 어떻게 하는데 나린이가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탁 이렇게 받을 그 손길을 보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시나리오도 없거든요. 근데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그냥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슬픈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엄마한테 안기면 되게 진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해줬던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서 이걸 연기 속에서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참고로 여기 우리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잠시 인사 좀. 어머님이자 매니저님이시고 덕분에 아주 촬영 현장에서 마음 놓고 이제 나린과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항상 버티고 계시니까. 감독님께서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거의 사실상 좀 과장 못하자면 공동 연출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런 어떤 재기 넘치는 혹은 천재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운일 텐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관객분은 최나림 배우님께서 어떻게 범이라는 캐릭터를 좀 분석하고 몰입하셨냐라는 얘기를 좀 주셨는데 약간 그 중간에 그 먹었던 컵라면이 보통 진라면, 라면은 이제 매운맛을 많이 먹는데 진순이파구나 하면서 좀 재밌었고 또 밥값으로 3,000원을 받더라고요. 어머님 통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동화 할아버지한테 또 내미는 그 선함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이냐. 영화가 참 선하기는 하지만 뭐 그런 어떤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는데 좀 배우님이 좀 봄이라는 캐릭터를 좀 어떻게 분석하시고 좀 몰입을 좀 이끌어내셨는지 조금 두루뭉술한 얘기지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좀 있으실지요? 우선 진라면은 무조건 매운맛을 좋아하고요. 저도 순한맛 오랜만에 그때 먹었는데 전 역시 매운맛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봄이란 아이가 이제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고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이 역할을 잘 소화한다면 나에게도 또 관객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시도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제 봄이를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식물이나 다양한 이제 봄이가 함께하게 되는 뭐 형태, 물질, 뭐 물체 이런 거에 같이 비유하면서 봄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화할아버지도 되게 그 봄이를 더 마음에 품었던 장면인 것 같은데 그 벌에 쏘인 다음에 이제 걔들도 살려고 그랬겠지 뭐라고 했을 때 이제 봄이 동화할아버지 얼굴이 클로즈업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도 참 봄이의 어떤 심성을 잘 보여주는 대사고 장면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을 계속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한 관객분도 똑같이 봄이를 누에를 봄이의 어떤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곤충처럼 보았대요. 이제 그러면서
적을 방어하기 위해 침을 쏘고 죽는 벌과 어렸을 때는 자신을 보호하는 고치도 못 만들지만 성장하면서 자기 집 고치를 만드는 습성이 닮아 있다. 라는 어떤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분석도 충분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또 드려보자면 영화에 좀 재밌으면서도 독특하게 느껴지는 그 시야폭탄이라는 부분, 이제 오디폭탄으로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씨앗을 좀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것들이 실제로 씨앗폭탄이 좀 있는지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배우님도 또 그거를 또 이제 투하하기까지도 했는데 좀 뭐랄까요 좀 어쨌든 씨앗폭탄에 대해서 좀 어떤 실제로 좀 있는 건지 일단 감독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오늘의 행동이라는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까? 오늘의 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정기 구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생활에 필요한 걸 보내줘요. 선물로. 그때 이제 그 씨앗폭탄을 보내온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씨앗폭탄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아니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뿐만 아니라 뭐 독일도 있고 아무튼 도시 내에 그 어떤 그 열악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그런 폭탄을 만들어서 던지면 그거 자체가 이제 씨앗을 보호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발화가 되거든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동호 캐릭터랑 그 부분이 딱 맞아가지고 바로 이제 시나리오 그때 한참 시나리오 고민할 때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폭탄과 동시에 또 그분들이 뭘 또 보내줬냐면 야생벌집을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분들 찾아뵙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벌의 종류가 꿀벌, 말벌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엄청 많은 야생벌이 있고 야생벌 중에는 단독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벌이라 그러면 벌집만 있는 줄 알잖아요. 작은 구멍 하나 뚫어놓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호회 캐릭터들이 그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경찰에 와서는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알고는 벌집만 아니까 야생벌 같은 경우는 작은 구멍 하나 뚫어놓고 한 마리가 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캐릭터를 좀 만들었던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오늘의 발견 이렇게 검색하시면 씨앗폭탄 팔아요. 사셔가지고 한번 그 벌집을 얘기하니까 동호 할아버지네 그 정원에 있었던 그 벌집은 거기에서 이제 그 보미도 쳐다보고 동호도 쳐다봤을 때 마치 벌의 그 입장에서 그 앵글을 잡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 뒤에서 잡았기 때문에 앞에 벌이 보이긴 했지만 그런 식의 앵글도 마치 그 어떤 벌의 입장에서 그 인간을 보는 듯한 그런 앵글도 잘 기억 안 나신다면 영화 한 번 더 보시면 금방 또 보실 수 있을 거니까 N차 꼭 한번 편성하셨죠? 저희 다음 주 화요일날 일단 조조로 있으니까 꼭 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나림 배우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가장 좀 인상적이고 좀 마음으로 막 좀 아렸던 어떤 장면이 그 엄마에게 이제 노예를 버리면 막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사실 그러면 어머니는 다그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되게 당황을 하면서 알겠다고 수긍을 하는 그 마음은 과연 뭐랄까요? 이제 봄이 입장에서 약간 관계의 일종의 헤게몬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엄마의 입장에서 그게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왜냐면 도망쳐 오고 엄마는 나 없이 살 수 없을 거라는 어떤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엄마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식이 됐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 대사를 할 때의 심정과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노예가 봄이에게 굉장히 각별하고 특별한 이제 생물이었던 것도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봄이 가족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거와 조금 가깝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아직 잘 죽음과 죽음에 대한 걸 잘 모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죽음과 한치 앞에 좀 가까워져 있다는 어린아이를 좀 더 표현하고 싶었기도 하고 그런 감정으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감정을 이제 표현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할 따름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또 관계분 질문을 또 소화해보고 싶은데 되게 궁극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왜 동호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끝내셨냐? 성장한 봄이와 같이 수목원에 있는 것을 끝내면 좋았을 텐데. 그쵸? 너무 좋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플랜 B를 혼자 해서 하셨어야 됐는지 감독님 뭐 다른 아까 버전도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항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벌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저는 동호 할아버지 같은 걸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타지예요, 판타지. 이 영화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어른에 대한 판타지.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그 행복하게 엔딩이 되면 영화로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이라도 그 보시는 관객분들이 자기 걸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좀 비어있는 듯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동호 할아버지의 전사도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원래 시나리오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과감하게 빼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연을 그 동호에게 이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동호가 어떻게 살았을까를 궁금해 하듯이 자기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의도가 뭐 없진 않아서 변명 같을 수는 있는데, 물론 못 찍었던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회차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제작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생략을 하면서 좀 열린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과감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동호 할아버지가 봄이가 정말 마음 깊이 들어왔던 것도 있겠지만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전사의 어떤 그런 맥락들이 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상상도 해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비어있는 게 더 나았다. 구구절절했으면은 오히려 좀 더 영화가 좀 촌스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그 경찰 그리고 누리 선생님 그 여관 주인, 그 수연, 그 네 사람의 관계가 있었어요. 이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싹 빼버린 거죠. 왠지 네 사람이 그 사람들이 수연을 돕고 있죠. 봄이를 돕고 있죠. 그걸 왜 도울까? 그래서 그거를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있었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빼버렸죠. 그래서 그거는 봄이는 또 모를 내 이야기 좀 나?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좀 있는데 촌스러워 잘 만들었으면 그죠? 아직 영화에 많이 빠져 계신지 나림 배우님이 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뢰하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최나림 배우님께 있습니다. 최나림 배우님께서는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여러 식물을 보셨을 텐데 어떤 식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기억에 남는 식물? 뭐 그런 어떤 것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아는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이름이 아마 은사시 나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나무가 이제 현장에서 되게 크고 되게 멋졌고 또 저에게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만들어준 나무이기도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드신 김에 아마 최근에 천안에서도 행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영화를 아마 여러 번 봤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근데 오늘 또 보셨는데 좀 뭐 오늘 특이하게 새롭게 보였던 어떤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좀 오늘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으로 좀 이렇게 감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그동안 작년부터 해서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봤었는데 아마 제가 감독님 다음으로 영화를 제일 많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제 매번 볼 때마다 느낌이 새로워요.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이제 또 아쉬운 부분도 이제 연기자로서 충분히 많이 느껴지고 막 어쩌면은 내가 지금 했으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긴 한데 지금 했으면 더 잘했을진 몰라도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연기한 봄이는 또 잘났을 거다. 그 봄이가 지금 비밀의 하원에 더 적합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을 해주셔서 이제 조금의 아쉬움은 이제 덜어내고 오히려 이제 더 배워간다는 심정으로 항상 영화를 시청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찍으셨다면 기술적으로는 더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어떤 그 날것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어떤 느낌들을 또 담아내는 건 또 그때에 가능했던 부분일 테니까 참 좋았던 부분일 것 같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질문이 지금 더 혹시 뭐 현장에서 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이건 너무 감명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통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없으실까요? 근데 한두 질문만 더 하고 관객분들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극 중에서 약간 인상적으로 나오는 게 그 고속 촬영된 그 벌 CG 같기도 하고 그 특히 보미가 그 노래를 부를 때도 이렇게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부분이 좀 있고 마치 그 자연 다큐처럼 찍어놓은 그 벌 모양도 있는데 이 작품에서 이 벌이 꼭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 너무 좀 이렇게 납작하게 하는 것 같고 좀 어떤 느낌으로 좀 벌을 그렇게 좀 묘사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감독님. 그러니까 그 동호가 자기가 어떤 그 지키고 싶었던 가치랄까요? 어떤 그거에 대한 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벌이라는 어떤 동호와 그 달인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동호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게 아이러니일 수는 있는데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벌이 자기가 최고의 어떤 가치, 지키고 싶은 가치가 벌이었는데 그 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보미를 만났을 때 마음을 열었던 그고 그게 자기의 가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츰 가면서 점점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보미를 더 지키고 싶었고 이웃을 더 지키고 싶었던 뭐 그런 가치로 확장되지 않았을까. 약간 뭐 벌이라는 것은 되게 좀 뭐 상징적인 어떤 그런 뭐 생각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촬영을 했던 거는 실물을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화려하게 나온 부분들은 다 이제 AI로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예. 안 그래도 한 관객분께서 이제 식물에 관한 자문도 많았을 것 같고 극중에 나오는 나무, 식물들, 동물, 관충들에 대한 촬영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라고 했는데 AI를 주로 쓰셨군요. 그럼 뭐 혹시 그런 어떤 촬영에서 좀 뭐 에피소드라거나 좀 어려웠던 부분 혹시 없으셨나요? 그 되게 동물을 찍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닭도 사실 이렇게 3단계가 나거든요. 가장 병아리 때, 그리고 조금 병아리 때 성장한 닭으로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변에서 그 닭을 좀 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그 제작부에서 잘 구해주셔가지고 그때 잘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시나리오 그 영화 다큐를 제가 많이 찍다 보니까 너무 이제 찍기 쉬웠는데 있는 곳을 가서 찍어야 되는데 그 영화는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걸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뭐 찍기는 찍었습니다. 네. 약간 그 대사가 좀 재밌었던 게 그 이제 봄이라서 돌아다니는 벌들에게 쏘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그대로 또 보미에게 또 연관이 되는 약간 일종의 라임인데 감독님의 그런 센스로 뭔가 나온 어떤 대사였을지 아니면 속된 말로 얻어 걸린 건지 그런 좀 궁금함도 좀 있는데요, 감독님. 뭐 둘 다. 제일 많이 웃으시는 게 그 부분에서 많이 웃더라고요. 그 벌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 부분에 다 웃더라고요. 빨간색 옷. 네. 그것도 나름대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하기보다 좀 찾았어요. 벌이 싫어하는 뭐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빨간색이랑 검은색을 좀 싫어한대요. 그게 이제 천적이 곰, 모서리 이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검은색, 빨간색 또 검은색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본 건데 그냥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진짜 웃으시더라고요. 그거랑 또 그 아까 엄마 똥풀도 얘기했는데 그 어떤 냄새와 어떤 느낌이라는 점에서 그 엄마가 벗어놓은 그 빨간 양말도
같이 좀 매칭이 되면서 좀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 방금 얘기하셨던 빨간색 어떤 부분도 자기가 엄마에게 갔을 수도 있겠다 그 벌이 뭐 그런 어떤 생각도.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이 그 뒤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동호가 빨간색을 입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약간 타켓이랄까? 그러면서 또 기후위기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의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화려한 옷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색깔로 좀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엄마와 딸이 빨간색을 다 입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가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연이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너무 보미가 알고 있고 또 수연이조차도 불안한데 또 보미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또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모든 이런 악순환과 그 불안함은 어디서 왔을까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영화로 만들어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가 좀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 숙제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영화에서 연결시킬까라는 게 하여튼 숙제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따로 논다는 저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름의 어떤 연계들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좀 봤기 때문에 몰입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린 배우님께도 저는 영화 보고 나면 꽃차 드시고 싶어지 않으세요? 좀 예산이 있으셨다면 그런 걸 좀 증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좀 없었지만 나린 배우님께서 꽃차 너무 맛없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좀 실제로 꽃차라는 걸 처음 접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맛이 좀 어떠셨나요? 맛을 표현하시는 게 솔직히 그 표정을 보면서 많이들 웃으시던데 그건 사실 연기가 아니라 찐텐이지 않았을까. 사실 근데 원래 그 촬영 도중에 이제 박정학 박사님이랑 같이 한번 미리 마셔봤는데 너무 맛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맛은 알고 있지만 또 한번 맛을 놀란 그런 표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맛으로 그 둘이 쓰러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드는데 근데 좀 맛있는 걸로 좀 진짜 실제로 어떤 꽃차를 진짜 뭐 이렇게 유통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꽃차를 좀 준비하셨나요? 실제로 이제 꽃차를 준비를 했죠. 시중에 파는 꽃차를 사서 우리 미술 감독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맛을 못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감독을 하니까요 안 좋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 찍으면 항상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떨어져 있어요. 모니터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적응이 안 됐어요. 난 현장에 있고 싶은데 그럼 현장에 있었으면 같이 꽃차도 마시고 이럴 건데 항상 그 모니터에서 확인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배우분들이 되게 재밌게 막 이렇게 떠들고 놀고 있으면 여기서 보고 있다가 다시 프리뷰에서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틀린 거 없는지 찾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그건데 어찌 보면 약간 몇 번 촬영하면서 적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스태프들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감독이 대단하다기보다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스태프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스태프들이 연기도 마찬가지고 두세 번 연기 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게 현장에 있으면 분위기는 좋지만 카메라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조명 실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딱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모니터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모니터에 적응하면서 아쉽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약간 뭐 한 번씩 하고 리허설 할 때 가고 그러면서 좀 아쉽긴 했죠. 오히려 어땠어요? 안 오니까 좋았죠. 아니요. 물론 거기 현장에 계신 배우님들 너무 잘 챙겨주시고 같이 연기하는 부분도 너무 재밌고 그랬지만 감독님이 없어서 항상 2% 부족했다. 2%가 부족했다. 그 감독님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로 출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감독님 작품에 배우로 출연하셔가지고 같이 어울리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봄이라는 역할과
본인 할아버지 하고 그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통점. 혹시 나림 배우님 둘의 어떤 공통 벌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식물도 있겠지만 혹시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려우시면 감독님께 둘의 두 인물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이죠, 뭐. 인간이라는 게 공통점.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나이를 뛰어넘어서 우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 좀 감독님 그러니까 뭐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이게 부제가 벌과 누에거든요. 그래서 곤충에 대한 남다른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말하면 그 누군가를 항상 그리워할 수도 있고 외로운 존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공통점이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보미가 자기가 누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됐어요. 그 부분이 이제 그림으로 나오죠. 이 시야폭탄을 던진 뒤에 비로소 자기를 그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하상? 네, 자하상을 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독립영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태려고 했고 실제로 저 뒤에 그 그림을 그리는 우리 작가님도 오셨어요. 일어서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소연 작가님. 끝에 나왔던 그림들은 나림 배우님이 그린 게 아닙니다. 나림 배우님이 그렸다고 한 모든 그림을 다 그렸던 거죠. 이 작품에 배급도 맡아주시고 일당백을 지금 하시고 있죠. 우리가 다 해요. 제가 배급 총괄도 하듯이 우리 작가도 하시고 또 배급 담당도 하시고 그 포스터 디자인도 직접 하셨어요. 또 다른 관객과의 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일단 앞에 분에게 질문 드리고 또 이제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앞에 드릴게요. 저희 한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거의 우리 작가님에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기 살면서 실제 누에를 키워봤었거든요. 집에서 키워가지고 누에도 만져보고 이제 뽕잎도 따보고 했는데 그 영화 찍으면서 오디를 처음 먹어보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먹어봤는데 이제 그 오디 맛이 어땠는지 그게 하고 누에를 직접 만져보셨는지 누에에 저는 직접 많이 만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일단 오디는 이제 그때 첫 오디였는데 좀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엄마 배우님이랑도 이제 그러니까 한수연 배우님이랑도 이제 촬영 극중에 너무 맛있다 하는데 컷하면 왜 이렇게 맛없어? 막 이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추후에 알는 사실인데 이제 그게 중국산 냉동 오디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 뽕나무가 열렸어요. 그래서 딱 오디가 열려서 애들도 막 따먹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친구 따라 따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중국산이 문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누에는 제가 안 만져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빛깔이나 이런 거는 되게 이뻤는데 중국산 그 냉동 오디. 그러니까 우리가 찍을 때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 오디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가 6월 초에 찍었나요? 5월 초에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디가 좀 더 익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는데 우리 사정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오디를 먹는 장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따둬놓은 작년 거를 이제 올려놓은 오디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바꾸고 그 오디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산 냉동 오이도 그것도 겨우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미술팀이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알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없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는 진짜로 이 부분만 한 달 있다가 찍어야 되나 그랬는데 다행히 딱 그 냉동 오디를 구해오셔가지고 맛이 진짜 없어요. 제가 또 오디를 좋아하거든요.
원래 맛있는데 왜 맛없다고 하지? 중국산 냉동고기니까. 중국산이라고 해서 죄를 진 건 아닌데 우리가 유통해서 유통업자들이 좀 잘못한 거겠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호 할아버지 가족 사진이 이렇게 가끔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그 사진에 무슨 이렇게 아픈 과거나 가족사 비밀을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객들의 상상에 맡기는 건지 아니면 뭐 의도된 건지 편집이 있었던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좋게 말하면 열린 구조, 관객과 함께하는 영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봤는데 불편하셨나요? 아니 궁금하셨나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여기에 안 나타났지만 시나리오상에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원래 제가 썼던 시나리오에는 다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수영과 누리와 그 선생님 그리고 그 모텔 주인 그리고 경찰 그리고 동호의 아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동호의 아들이 수연이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연이가 그 집을 왜 갔을까? 그리고 왜 그 동네로 다시 갔을까? 도망쳐서 그런 과거를 이제 풀어가는 이야기 시나리오를 좀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좀 길기도 하고 그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드러냈죠. 그래서 오히려 드러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열린 구조로 가자. 그래서 그걸 완전히 생략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힌트만 주자 해서 그 실제로 이렇게 숲으로 걸어가다가 동 혼자 남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현장에서 기적처럼 찍은 거예요. 네, 그 씬을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는데 그 사진을 찍으러 이제 가족이 모인 거예요. 사진만 찍고 가는 거였는데 제가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찍죠.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좀 급조한 거죠. 촬영팀이랑 조명팀 감독한테도 부탁을 하고 촬영 감독님한테 부탁하고 우리 배우분들한테 부탁해서 요거 하나만 찍자고 그냥 딱 걸어오시는 거. 요거 하나만 찍자고 해서 그때 그걸 찍어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제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런 좀 열린 구조로 이제 만든 거죠. 네. 질문 답변이 되셨죠? 그럼 저희 이거 마지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질문은 더 없으신 걸까요?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질문 또 올려주셨는데 이 극 중에 나온 주요 식물들을 선택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 노란 만명초도 있고 그럴 텐데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그 노란 만명초를 복원하셨던 그 식물학자가 계신데 지금 이거 세종수목원에서 그 본부장을 하시는데 그분을 제가 20년 전에 백두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가 계속 기억 속에 남아 있었고 제가 식물학자를 다시 캐릭터 시키는데 이제 그분을 찾아봤어요.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노란 방명초를 10년 만에 복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야겠구나 해서 연락을 드려서 그분이 이제 적어놨던 명부 일지 같은 것도 좀 받고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노트 이제 글도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죠. 그 호랑이는 이해하셨어요? 동호가 처음에 꽝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식물학자들은 그 이유를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왜 동호가 왕 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진 않으시고 고민을 하고 이 장면 이 버전에서는 안 나오는구나. 나오지 않나? 그거 마지막에 동호 할아버지가 5년 전에 나왔군요. 그러니까 호랑이 대신 예전에는 이제 이게 넘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때 호랑이들이 실을 묻혀서 왔거든요. 그래서 백두산에 있는 호랑이가 진짜로 노란 망명초 실을 묻혀서 넘어와서 금강산도 가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절되면서 이제 쉽게 넘어오지 못했던 거죠. 뭐 기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야생 동물들이 이제 막혀버리니까 식물도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대신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묻혀오는 거예요.
그걸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들판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양말처럼 막 뛰어놀아요. 그 숲을 이렇게. 그러면 거의 다 이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 털어서 이렇게 씨를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존을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좀 썼던 거죠. 네. 이제 1시간이 다 되어가가지고 뭐 영화 보고 나서 여러 어떤 감상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문구만 가져가도 이 영화를 본 의미가 좀 있지 않으실까 하는데 모든 식물은 존재 이유가 있다. 자생식물을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라는 그 문구가 참 인상적으로 남았던 부분이고 또 더불어서 그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뽑아버리는 게 좋다. 그런 것들도 요즘 화사상한 어떤 시국에서 되게 좀 유의미하게 좀 느껴지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나림 배우님과 그리고 김성환 감독님에게 이제 관객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 되고 감독님께서는 그 바로 지금 여기 홍보까지도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림 배우님부터. 네, 이제 저희 영화 저도 여러 번 봤지만 한 번 봤을 때보다 2번, 3번 봤을 때 더 감동적 있고 의미 있는 영화기도 하고 막 영화 속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도 있고 이제 노래도 되게 좋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살아가실 때 한 번쯤 기억에 남고 또 그러면 다시금 찾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배우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연기하고 연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7월 23일 자체적으로 개봉을 하고 사실 그렇게 이제 1000명이 넘었어요. 관객 1000명. 그리고 제가 전에 만들었던 그 영화는 오늘 출가합니다. 또 1000명을 넘었는데 오늘 출가합니다 보다는 많이 보셨더라고요. 하여튼 1000명 감독이 돼서 기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거의 이제 GV 우리 시사회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마지막을 더 숲에서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가장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보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비로소 영화가 빛을 발할란가 이런 착각도 해보는데 진짜 재미있었나요? 네. 아무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기 우리 남태재 감독님 와 계신데 저랑 이제 월성이라는 작품도 같이 이제 공동 연출하셨던 감독님이신데 이번에 이제 바로 지금 여기라는 아주 기후정의를 말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제작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배급을 하는데 100개 극장이라고 해서 관객과 함께하는 배급 프로젝트를 해요. 그리고 9월 17일에 기후정의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한 100개에서 동시에 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추진단이 안 계세요. 손을 안 드셔가지고 이제 우리 수락 추진단이 계신데 손을 들지 않을까. 그래서 더숲에서도 바로 지금 여기가 전국 동시에 상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독립영화에 대해서 이제 1만 관객이 넘으면 대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옛날 요원하게 된 얘기고 1천 관객도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또 P&A가 많이 없기 때문에 홍보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주변 분들 많이 볼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고 저희 혹시 벌새 박지우 배우님이라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빛과 철이라는 작품으로 모신 적도 있는데 최나림 배우님 보면서 좀 금방 박지우 배우님처럼 잘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많은 응원해주시고 꼭 앞으로 기억해주시고 나림 배우님께서도 더 이렇게 스타가 되시더라도 꼭 오늘 기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일단 나가서 또 얘기하시죠. 일어나서 저 인사할까요? 죄송합니다. 맞다. 노래 찍어야 됩니다. 이거 해서 배우님 노래 준비되셨죠?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 영상 찍으실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배우님 부담스럽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억나시는 소절이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네, 그럼 이제 중에서 동호 할아버지한테 끝까지 전하지 못한 마지막 부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날 고 있네 우리 날 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이에요. 그러면 마무리하고 회장에서 들어가는 회장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